대통령제이고 또 단임제라는 어떤 제도적인 구조가 네. 그 역동성을 좀 보강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당이 하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아직 뭐 일본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런 질문 조금 좀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본 지금 한 10년 넘게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버넌스 개선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당연히. 그 일본식의 거버넌스 변화의 흐름이 나오면 속도가 일본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아,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인 기반이 되는 엘리트와 어떤 정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그 관료로서 고위 관료로서 어떤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에 있는 엘리트와의 갭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주식 투자를 하고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고 하는 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주주 행동주의 투자에 일본 분들은 좀 적합하지, 성향상 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런 전략의 투자를 하는 많은 자본들이 사실 외국계입니다. 그냥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콜마홀딩스 같은 투자를 한 달튼 같은 경우, 또 오아시스라는 펀드,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엇, 엘리엇 작년에 이제 저희 삼성물산에도 투자를 했던 펠리서 같은 펀드들이 다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행동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이에요. 뭐 밸류액트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실체스터라든지 다 일본이 아니라 그냥 외국계 자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근데 일본계 자본은 무라카미 그래서 이분이 좀 선구자적인 분이에요. 사실 일본계 토종 자본으로서는 본인도 지금도 행동주의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 에피시모 또는 스트래티지 캐피탈 같은 일본 토종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 토종 일본 행동주의 펀드는 무라카미 펀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전에 일하던 분들이 나가서 다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수익률도 좋고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선구자적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토종 자본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좀 잘 못하고 다 어떻게 보면 돈을 외국계 자본이 좀 많이 벌어간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 않고 심지어 지금도 뭐 엘리엇이 들어와 있으면 엘리엇 나갔잖아요. 지금 뭐 안 들어오잖아요, 다시. 질렸죠. 질려서 나온 거죠. 질려서. 한국에 질려. 버핏도 나갔잖아요. 질려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사실 일본에서 큰 돈을 벌다 보니 일본에 있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시도나 스터디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은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은 뭐 보면은 달튼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제도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 들어와봤자 이제 투기 자본 먹튀 막 이런 걸로 이제 뭐랄까 손가락질 당하고 고초를 겪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도 무라카미를 약간 먹튀 개념으로 손가락질 한 거잖아요. 당신은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런가 보죠? 지금도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존경도 많이 받고. 하기야 아베부터 최고위층에서부터 내려온 거라서 하긴 일본 사람은 최고위층에서 얘기한 걸 잘 따르는 성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좀 싸워가면서 하는 반면에 일본 분들은 엘리트층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대신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일본도 한 20년 한 다음에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실기를 한 편이기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밑에서는 이미 분위기 상당히 바뀌었는데 위에서 안 바꿔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일본은 근데 다만 정치를 어떻게 역동적으로만 바꾸는 방법은 사실 잘 없는데 내각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특정 정당이 계속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신 좀 대통령제이고 또 단임제라는 어떤 제도적인 구조가 그 역동성을 좀 보강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설령 뭐 어느 정당이 하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아니,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이 굉장히 강했던 거니까 이렇게 감옥 갔겠죠, 당연히. 그렇지. 예, 네, 사실, 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후지 TV라고, 후지 TV 같은, 혹시 뭐 일본 많이 가시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 네네. 일본 분들. 일본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그 오다이바 가면 이제 후지 TV 뭐 우주선처럼 생겨있는 막 건물 있어요. 거기 이제 후지 TV가 뭐, 이 같은 곳을 이제 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또 불구하고 그런 데를 이제 공략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건데 대신 일본은 한 번 사실은 기득권 구조가 해체된 적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에 자이바치들이 전부 다 해체되면서 네. 과거에는 자이바치가 사실 일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면서 그 대주 지분도 강제로 매각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사실 우리나라 토지 개혁하듯이 지분들도 상당히 분산이 많이 돼서 네. 사실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자이바치들의 구조가 한 번은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은 지배주주가 없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순환 들어서 출자를 했고 원래 또 예, 분산형 구조가 있고 네. 기업들을 보면은 어딘가 지배주주가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어요. 그렇죠. 없는 분산형 국가. 미국은 분산형 국가입니다. 네. 일본도 사실 분산형 국가예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은 분산형 국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분산형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지배주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간에 일본은 그 대신 분산형 국가인데 특이한 방식으로 집중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패망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성장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주를 만들었어요. 서로 A 기업이 너희 기업을 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얼개설개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정책 보유주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주식을 정책 보유주라고 하고 그 상대방 주주를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주주를 안정 주주라고 부르는 식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뭐 지배주주 가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쭉 연관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가 기업 개선해라. 주주 환원해라. 그리고 뭐 좀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실 들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그런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예, 네네. 하기야 한국은 지배주주의 세상이네요. 그러면 일본과는 조금 다르네요. 결이. 예, 결이 좀 다르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패망 전에 일본과 좀 비슷한 구조 재벌이 있고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거느리는 이게 구조를 보면 뭐 막 트리처럼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기업은. 그 일본 우리나라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면 삼성물산 아니면은 뭐 이미 지주회사 구조를 갖춘 뭐 LG면 LG 뭐 이렇게 해가지고 LG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쫙 내려오고 심지어 요즘 들어서는 뭐 외국에 있는 뭐 인도 기업도 상장한다 뭐 해가지고 뭐 쭉 해서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데 이거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패망 전에 미쓰이나 미쓰비시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일본 전통의 자이바치들이 가지고 있던 구조인 반면에 일본 자이바치들은 그 다음부터 해체돼서 서로 이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서로 주식을 갖는 이렇게 하면 서로 막 주식을 갖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구조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더 힘드냐? 쭉 내려오는 이게 개혁에 더 힘드냐? 아니면 여기 막 서로 얼개설기 있는 게 힘드냐라고 봤을 때 사실 얼개설기 있는 게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없고 절대주주가 없으니까 그걸 어떤 개혁이나 이게 저항의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30%는 확보했다, 뭐 20%는 확보했다 하는 게 보니까 그렇지 절대주주가 딱 있으면 먼저 포착 딱 하고 있어서 30%를 해도 뭐야 나 50% 플러스 한 주 갖고 있어 이러면 게임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꾸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게 이게 뭐야 50% 절대주주가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한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일본 기업들 보면 대부분 기업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창업해서 막 바로 아직까지 창업주가 살아있는 기업들 빼고는 주주 보면은 뭐 별로 지배주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잘 없고 실질적으로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큰 재벌 기업들 가면은 총수나 오너 일가가 소유한 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우리나라도 맞는데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을 법제도를 좀 잘 만들다 보니까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형성이 사실은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 지배주주 편을 들어준 거죠. 게다가 특히 이런 구조를 형성할 때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도 사실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런 합병건들은 사실 이런 구조를 형성하기에 되게
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한번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 건데 법원에서 제동을 못 걸어줘서 결국 이제 주주돈으로 큰 이제 자본을 지배하는 자원을 지배하고 큰 네. 일개 개인 총수 별로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 자기 돈이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그거는 뭐 자본주의 원리상 네. 별로 자기 돈도 넣지 않은 주주가 지배주주가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법 자체도 도움을 줬고 그리고 뭐 법원도 그렇게 도움을 줬고 뭐 그리고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뭐 그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 구조를 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는 맞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떤 세상이 바뀌고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밑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것들을 워낙 투자 경험 해외 투자 경험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바뀌어 있더라 그냥 뭐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돌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저도 대형 로펌에 있었었는데 대형 로펌도 뭐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서로 뗐다 붙였다 하는 합병 같은 거 하고 분할하고 뭐 물적 분할하고 또 하는 상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대형 로펌의 일이잖아요. 보통은 뭐 대형 로펌이 무슨 가서 적대적 M&A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동의 인수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도 없고 사실 일반적으로 M&A다라고 하면은 진짜 서로 시너지가 나고 뭐 해서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막 창출이 되고 생산성이 막 높아지고 이런 M&A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M&A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M&A는 거의 대부분 그런 건데 우리나라 M&A는 서로 그냥 계열사 간에 합병하거나 계열사 간에 뭐 뗐다 붙였다 하고 분할 합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지배주주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을 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M&A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대형 로펌들이 이렇게 많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구조인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더 희망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나라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몇몇 분들이 그러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지 나라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도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효용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AI 시대 또는 중국이 부상하는 시대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드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드는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현금 쌓아놓고 부동산 쌓아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냥 우리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돈 주주 환원하고 각자가 이제 주주 환원하고 각자 주주가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근데 그거를 어떤 이제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거를 마치 한 명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막 보면은 구광모 회장이 꼭 해야 되나요, 그거를? 아니면 김동관 회장이 꼭 그걸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사람인데 다 각자 그냥 그렇죠. 알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가진 자본을 가장 가장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재벌이 그냥 유보를 하면서 또 재벌이 유보만 하면은 차라리 낫겠습니다. 유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해서 자본을 더 끌어모아서 아니면 심지어 외국에 있는 기업까지 상장해서 더 끌어모아서 아니면 거대 유상증을 해서 더 끌어모아서 자기는 돈 안 넣고 그렇게 하면서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왜 자기가 결정을 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아까와 같은 이제 비록 이제 규모는 다르지만 홍 회장 같은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사실은 겉으로는 자본주의고 공산주의에 굉장히 반대되는 나라인 것 같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예,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사실 3대 4대 세습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한국은 말로만 지금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는 국가인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자나 2세 정도까지는 창업자는 진짜 사실 기업을 일군 사람이고 2세는 사실 거의 창업자와 우리나라 재벌 사회에서는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창업자가 사실 동업자의 관계로 거의 동업과업을 하듯이 기업을 같이 일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가 정신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 기업을 키웠다는 것 자체로 경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완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3세, 4세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더 큰 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 맞으면은 재벌 이게 맞으면은 지금 중국의 부상이
이게 반도체든 아니면 2차 전지든 그렇게 중국 투자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죠. 네. 못 하잖아요. 지금 돈이 안 모여. 왜 돈이 안 모이냐? 거기서 돈 넣으면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건 없죠. 예. 투자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상증자 너 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은 납니다. 거버넌스가 좋아야지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자금이 그렇게 모인 자금 가지고 그냥 거대한 투자를 해 나가는 건데 네. 미국 그렇게 많이 AI 투자하잖아요. 네. 지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니 지금 당장 배당도 안 해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이 더 큰 자원을 획득하려고 자꾸 쓰는데 불필요한 데 쓰는데 비효율적인 데 쓰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걸 넣겠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되죠. 하여튼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거 외에는 바를 게 없고 계속 돈을 끌어가는 경우는 많아도 요즘에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 네네. 그것도 사실은 투자가 많이 필요 없는 금융권에서부터 지금 리턴이 나오고 있는 거지 사실은 많이 투자했는데 다시 리턴을 많이 받았다. 유상증자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유상증자 한 금액 이상 배당으로 다 수취했어. 한 3, 4년 걸렸지만 그 정도 다 수취했어. 이런 경우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자꾸 털어가는 식으로 뺏어가는 식으로 자꾸 자본시장 운영하면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고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은 그 큰 자본도 뭐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니 사실 이런 문제를 다 개선하려고 지금 상법도 개혁하려고 하는 거고 상법 개혁 뿐만 아니라 상법 이후에 따라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법 개정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판례가 한두 건은 나와야지 이게 진짜 자리 잡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좀 거대한 M&A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주주 친화적인 M&A 같은 것들이 한번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실제로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보면 세세하게 지침같이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룰, 세팅, 아니 그건 알겠어. 그러면 이거 유상증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 조건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물 조건을 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꼭 해야 되는데 물 조건을 말고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이드나 아니면은 판례나 아니면은 실제 실무 사례나 이런 것들로 계속 어떤 룰 세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10년, 20년 아니면 30년 계속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거버넌스의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냥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서는 가장 탑이지만 미국도 계속 더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이제 우리 무라카미의 이 평생 투자자 감수하시면서 끝으로 우리 그 투자자분들과 한국의 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증시각도의 TV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일단 책을 보시고 책 한번 읽어주시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이걸 번역을 하자는 권유도 먼저 드리고 사실 상당히 저도 의욕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걸 사실 추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라카미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추종하시는 전략도 있어요. 사실은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는 기업들을 미리 사거나 아니면은 투자해서 이제 공시가 나면은 그 추종해서 사거나 하는 전략들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이니까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거버넌스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초과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혜섭 남양미역 감사이시자 우리 변호사이신 심혜섭 변호사님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일종의 행동주의 펀드 1세대 투자자 무라카미의 일종의 자서전이자 투자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 평생 투자자 생애 투자자 이 책을 가지고 일본의 거버넌스 그리고 한국의 거버넌스 그리고 일본의 방향성 그리고 한국의 방향성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심혜섭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